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썰밤 성우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잠시 동안 녹음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남성입니다. 전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재우고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곳을 접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연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싶어서 매번 놀라는데,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쉽사리 믿어지지 않을 사연이란 걸 깨닫고, 그제야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몇 달 뒤 한국을 떠날 계획이라 거리낄 게 없어 제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던 시절,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 남아 취업 준비 중에 있었어요. 처음 스터디 모임에서 아내를 보았을 때만 해도 단순한 호감 정도를 느꼈지, 이성에 대한 호감은 느끼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특히 타지에서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 아내가 안타까워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스터디 모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뒤 연애를 하게 됐고, 힘든 취업생 시기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도움을 주면서 연애와 취업 준비를 하게 됐죠. 가족들에게도 속마음을 솔직히 말 못하는 취업생 시기이다 보니 어디에도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게 되면서 만난 기간에 비해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저는 운 좋게 한 번에 취업이 되었고, 아내는 저와 반대로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게 됐죠. 저와 동갑이었던 아내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업 준비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길을 바꿔서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대신해 공시를 준비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공시가 취업보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어느 게 더 어렵다 쉽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껏 취업 준비만 하던 사람에게는 공시 준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었죠.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아내가 준비하던 공시 준비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널널했던 회사 1년차에 비해 숨 돌릴 틈이 없었던 2년차 생활로 아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게 됐죠. 이전처럼 아내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는데 미안함을 느꼈던 저는 잠깐 데이트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좋은 곳을 데려가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대신 표현하려고 했죠. 뭐야,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너무 비싸. 내가 너 월급을 뻔히 다 아는데 여길 어떻게 가? 안 비싸. 그리고 우리가 매번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처럼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너한테도 덜 미안하고. 여자친구 용돈 챙겨주는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다고 미안해. 그리고 너가 너 개인적 일 일한다고 날 못 챙겨주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그 정도는 이해해. 그러니까 원래 먹던 곳에서 가서 먹자. 괜찮다니까. 나도 이럴 때나 이런 곳 와보는 거지. 나중에 너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데이트 자주 하게 되면 그땐 여기 가자고 해도 못 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자주는 해줄 수 없었지만 그때만이라도 남자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어 행복했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공시 준비하는 동안 큰 문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남자와 카페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게 됐어요. 다정한 모습까지는 아니라서 같은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주말을 맞아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찾아간 아내 동네에서 또다시
그 남자와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내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너무 자주 그 남자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했던 저는 우연을 가장해 두 사람이 있던 카페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아는 척을 했어요. 종이야. 여기 어쩐 일이야? 나한테 온다고 말도 없이. 여기 근처에 우리 협력업체 사무실이 있어서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너 시간 되나 물어보려고 했지. 근데 여기서 마주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옆에는 누구? 인사해. 우리 사촌 오빠야. 이름은 이문호. 사촌 오빠? 네, 안녕하세요. 정희한테 말씀 자주 들었습니다. 저 정희 사촌 오빠 이문호라고 합니다. 정희랑은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애가 서울 올라가면서 그동안 못 만났었는데 제가 공무원 준비하느라 최근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생활 선배인 정희랑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러면 준석 씨와도 오다 가다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정희랑 만나고 있는 장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정희에게 사촌 오빠 되시면 저한테도 형님이시니까요.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의 사촌 오빠라는 걸 알게 되고 머쓱했던 저는 의심했던 걸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촌 오빠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아내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아내의 사촌 오빠와 가깝게 지냈고 우리는 종종 셋이서 만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되어 아내가 사촌 오빠와 집을 구해 한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집안 사람이긴 했지만 친남매 사이도 아니었고 다 큰 성인이 한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죠. 나 오빠랑 같이 살 집을 알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형님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촌이라고 해도 성별이 다른데? 내 주위에 있는 애들 보면 누나나 여동생이랑은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던데 가끔 두 사람 중 한 명이 집 구하기 전까지 같이 지내는 건 들어봤지만 그때 그 잠깐 살았던 걸 가지고 지금까지 치를 떠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괜찮을까? 괜히 좋았던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한 집안 사람끼리 좋을 건 뭐고 나쁠 건 뭐야. 그리고 둘 다 공시생인데 부딪힐 일이 있나? 뭐 당연히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월세 관리비 생각하면 두 사람이 합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금방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바로 붙는다고 해도 초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오빠. 오빠나 나나 한 명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뜻이 다르면 말겠는데 오빠도 집에 눈치 보느라 돈을 아껴야 하니까 서로 뜻이 같더라고. 그래? 근데 방이 두 개이면서 두 사람 월세 합친 것보다 저렴한 방이 있나? 원룸이랑 투룸이랑 가격 차가 꽤 날 텐데. 대놓고 아내와 사촌 오빠가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걸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아내에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말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죠. 두 사람은 돈을 아끼겠다며 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촌 오빠가 한 집에서 살게 되며 신경 쓰이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는 좋았어요. 아무래도 아내를 지켜줄 사촌 오빠가 있었으니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정말 제 생각처럼 아내에게 집적거리던 남자들을 아내의 사촌 오빠가 저를 대신해 쫓아내거나 막아줬어요. 맞다. 나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야, 이정희, 말하지마. 그거 말하면 준석이가 더 불안해. 오빠 있는데 불안은 무슨? 아니, 언제부턴가 나 학원 끝나면 누가 날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어떤 미친놈이 집에 들어가려는 날 날 붙잡은 거야. 그러면서 날 전부터 지켜봤다고 하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너무 놀랐는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서 어쩌나 싶었는데 오빠가 딱 하고 나타나서 뭐 하는 거냐고 그 미친놈 멱살을 잡은 거 있지.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니까. 하여튼 그 동네에는 시험 준비한다면서 노는 놈들이 더 많아요. 진짜 다행이네. 형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형님,
감사해요. 정말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불안해서 어쩔 뻔했어요. 아이 참, 당연한 걸 가지고. 앞으로도 정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놈도 못 다가오게 해줄 테니까. 그것 말고도 형님은 제게 정보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제가 못 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 대해 말을 해주며 아내와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아내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게 도움을 줬죠. 그러다 보니 저도 형님과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다툰 일이 있을 땐 형님과 맥주 한 잔 먹으며 불만과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더 이상 공부하는데 지쳤다며 저에게 결혼을 하면 안 되겠냐 물어봤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돈 10원도 아껴 쓰면서 당신 내조할게. 나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지난 취준생 시절, 공시생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 나 진짜 내조 잘하는 아내로 살 자신 있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현모양처처럼 집안일에 온 신경 쓸 수 있다니까? 아내와 연애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제 나이도 30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었으니 결혼이라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끝내 취업도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게 되어 제가 모은 돈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었지만 넉넉했던 저희 집 형편으로 인해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일생일대의 일이었던 만큼 신중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 사촌오빠인 형님이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준석아, 정희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지? 에? 그거 어떻게? 정희 얼굴도 그렇고 네 얼굴도 그러고 보면 딱 쓰여 있던데 뭐. 내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너희 두 사람 책임질 것도 아니라서 딱히 조언할 수는 없겠다만 지난 5년간 너희가 큰 문제 없이 만나온 시간이 네가 지금 하는 고민을 조금 가볍게 해주지 않을까? 너희 서로 짜증이나 화내면서 연애한 적도 없잖아. 적어도 내가 봤을 땐 항상 잘 지내던데. 결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보내냐 아니야? 그런 걸 보면 너희는 부부가 되어서도 아주 잘 지낼 것 같은데, 물론 뭐 내가 모르는 너희 두 사람만의 일도 있겠지만 미래를 예상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과거를 되짚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짝인지 확인해봐.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취준생, 공시생 시절에도 제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하는 저에게 투정 한 번 부릴만 한데도 항상 웃으면서 절 이해해줬고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죠. 취업이나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가 그 사람의 노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었으니 아내가 불성실하다고 끈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까지 만나온 아내는 항상 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일평생을 산다면 쓸데없는 다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손을 잡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었고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게 됐죠. 특별히 결혼식 사회는 아내의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여느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일도 많아서 회사 업무 때문에 다른 부부들만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 집안일이 손에 익은 아내가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생겼는지 저에게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운동 배워도 될까? 이제 슬슬 집안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시간 동안 뭘 하거나 배우고 싶은데 요즘 우리 신혼생활 즐기느라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운동이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다닐까? 나도 요즘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헬스장이나 다닐까 싶었는데.
근데 난 헬스 말고 수영 배우려고. 그게 유산소도 되면서 근력도 좋아진다고 하거든. 또 나 수영 못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면 맨날 발만 담그고 있잖아. 아니면 수영장 안에서 걷기만 하고. 그래서 수영을 배울까 하는데 강습 시간이 하필 당신 퇴근 시간이랑 겹치더라고.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매번 제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 때문에 야근도 잦은데 뭐. 그런 거 인원 꽉 차면 못 배울 수도 있으니까 내일 바로 접수하러 가. 수영을 배우겠다고 하는 아내 말을 들었을 때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아내가 집안에서 갇혀 지내는 듯한 생활을 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물론 아내가 원한 가정주부 생활이었지만 제가 회사 업무에 치여 홀로 독수공방하듯이 지내고 있었으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당장 다음날 수영 강습 접수를 하라고 아내를 부추겼습니다. 이후 아내는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게 됐죠.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는 운동 때문에 몸이 좋아져서 그런지 답답한 집안을 벗어난 해방감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변화를 보며 좀 더 일찍 아내에게 취미생활을 권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었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내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결 마음 편히 지내던 중이었는데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회사 일이 일찍 마쳐 아내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나온 아내가 웬 남자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의 차를 타고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곧장 제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뒤따라갔습니다. 그 차량의 뒤를 쫓으며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쪽을 향했고 차량 속 남잔 아내를 내려다 주곤 바로 떠났어요.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 안심을 했고 집에 들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아내에게 조금 전 일을 묻게 됐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센터 앞에서 기다렸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 차 타고 가더라고. 근데 누구야? 벌써 친구 사귄 거야? 그랬어? 그럼 나한테 전화를 먼저 하지. 그리고 걘 원래 알던 사이야.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글쎄 우리 수영 강습 담당 강사인 거 있지? 세상 좁다더니 진짜 좁은 것 같아. 고향도 아닌 타지에서 강사랑 강습생으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내를 집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말에 조금 남아있던 의심까지 지워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사람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 동창생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몇 차례 더 보게 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동창생과 시간을 보내는 걸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수상하게 생각했고 의심하게 됐죠. 혹시 제가 상상하는 관계까지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쯤에서 제가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 아내 몰래 뒤를 캐기로 했죠. 아내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뒤져가며 두 사람의 수상한 사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는지 확인했는데 평범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창이라면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대화뿐이었죠. 또 수영 강습 시간 전후를 제외하고는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 괜한 기우였다고 생각하고는 그 일을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제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아니다. 타지에서 만난 동창끼리 할 말이 많겠다 생각하고 말겠는데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나고 그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되니까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아내 쪽은 모두 확인을 한 상태였으니 이번엔 아내의 동창생이라던 그 수영 강사 쪽을 파보기로 했어요. 회사 업무에 쫓기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남자의 뒤를 쫓으며 혹시 두 사람이 불륜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 남자의 휴대폰을 손에 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 스포츠 센터로 옮기고 있던 남자가 주차장 화단에 잠시 휴대폰을 놓고 갔던 거죠.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자의 휴대폰이 있는 화단 쪽으로 급히 다가갔고 비밀번호가 풀려있는 상태로 켜져 있는 남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아내는 한 집에서 생활하는 저 때문에 남자와 연락하는 모든 내용을 지울 수 있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던 남자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 맞다면 그 안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남자의 휴대폰을 훔치게 됐죠. 남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휴대폰이 잠금 상태가 되도록 비활성화시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터치 한 번 한 번을 조심하며 그 안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아내의 휴대폰 속 내용과 똑같은 내용뿐이었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두 사람을 제가 의심한 거였죠. 그런데도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두 사람의 의심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도 괴로웠습니다. 누가 제 아내를 의심하고 싶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있는 제 아내를 말이죠. 괴로웠던 저는 가까이 지내던 아내의 사촌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혹시 제 잘못된 생각을 누군가 꾸짖어준다면 더 이상 애꿎은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듣게 된 형님은 놀라면서도 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거라며 아내를 의심하는 저를 꾸짖기보다 제 편을 들어줬죠. 준석아, 당연한 거야.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자주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게 동창이건 친구건 뭐가 중요해. 정이 걔가 잘못한 거지. 아, 이정이 걔 정말 왜 그러지? 준석이 너야 남편이니까 무슨 말 듣게 될까봐 괜히 의심받을까봐 숨긴다고 해도 정이가 나한테까지 숨길 이유는 없잖아. 내가 들어도 정이 걔가 너무 수상해. 준석이 너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너보다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내가 정이 그놈이랑 사이가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알아볼게. 형님, 그렇게까진 하지 않아도 돼요. 두 사람 아무 관계가 아닐 확률이 높고 설령 맞더라도 꼬리가 길면 언젠가 잡히겠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비밀을 만든다는 건 용납이 안 돼.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정석이 너는 너대로 정의를 계속 감시해. 그땐 자기 일처럼 제 고민을 신경 써주고 화를 내주는 형님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형님이 두 사람의 뒤를 알아봐도 결과는 똑같았죠. 형님은 두 사람이 제가 의심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정말 친구 관계일 뿐 연인 관계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런 증거도 없다고 했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형님 입에서까지 두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안심이 되었고 저만의 잘못된 상상이었다는 걸로 결론 짓게 됐죠. 그렇게 전 정말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됐는데 형님은 수상쩍은 부분이 남아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혹시 모른다며 이후 아내에게 수상한 점이 보이면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준석아, 너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말해. 그래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정이 내가 아끼는 동생이지만 너도 내가 아끼는 동생이고 우리 집안 사람이야. 두 사람 다 내게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정이 오래 가도록 행복하도록 어쩔 땐 내가 도와주고 어쩔 땐 감시하면서 혼내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너 혼자 참고 끙끙 앓다가 일 커지기 전에 나한테 뭐든 털어놔. 그럼 내가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반대로 준석이 너가 그런 행동을 해도 난 똑같이 행동할 거야. 알았어? 알겠어요, 형님. 그리고 감사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해 하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정이랑 자주 어울리면서 그 동창생 놈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
남녀관계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니? 알겠지? 형님,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확인했으면 된 거예요. 정말 아무 사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너한테 불똥 튈까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나 개인적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보겠다는 거니까 넌 앞으로의 일에 관련 없어. 왠지 제가 괜한 말을 해서 형님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미안했고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형님이 나서서 아내를 감시해주겠다고 하니 든든하기도 했고 좀 더 안심이 됐어요. 이후 형님은 저희 집을 드나들며 아내와 시간을 보냈고 수영 강사인 그 동창생과 다른 일은 없었는지 저를 대신해 감시를 해줬죠. 이후 얼마간 형님은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줬지만 이렇다 할 별 내용 없는 정보였어요. 그 후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잊고 아내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됐고 우리 세 식구 모두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10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아내를 챙겨줬고 제 아들 성민이가 태어난 뒤에는 두 사람 모두를 저의 보물로 생각하며 모든 신경을 가족에게만 썼어요. 그리고 그만큼 소중했던 우리 아들 성민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죠. 그런데 즐거운 분위기 속 제 아들의 돌잔치를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잡이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아들 돌잔치에 난입해서 사회자 마이크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곤 뺏은 마이크에 입을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저는 웬 미친 사람이 남의 돌잔치에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제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돌잔치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와서 마이크를 빼앗은 사람의 정체가 내 아내의 사촌 오빠라는 걸 확인하고는 당연히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돌잔치를 하기 전 몇 달간 통 연락도 되지 않았고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또 그날 돌잔치 참석 여부에 대한 답장도 없었고 참석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연락을 못해 미안한 마음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저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내는 사촌 오빠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먼저 귀띔받고 알고 있었나 싶어 쳐다봤는데 아내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고 있는 걸 보니 완전 깜짝 이벤트였구나 생각했죠. 그제야 아내의 사촌 오빠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돌잔치 축하해 주시려고 오셨을 텐데 이게 누구 돌잔치인 줄 알고 오신 겁니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시고 축하를 하고 계신 거냐고요? 여기 아빠 장준석, 엄마 이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성민이는 장준석 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 아이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민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사촌오빠 때문에 장례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물론이고 돌잔치에 참석한 하객분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고 수군거리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아무리 깜짝 이벤트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사촌 형님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사촌 형님이 하객 테이블에 있던 나이프를 들곤 다가가려는 저에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지금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죠. 거기다 좀 전 이야기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며 깜짝 이벤트 따위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형님, 깜짝 이벤트도 좋은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놀라신 것 같아요. 이벤트는 따로 저희랑 있을 때 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 내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너 오늘 피 본다. 오늘 내가 여기서 다 까발릴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 깜짝 이벤트? 넌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이벤트 하는 걸로 보여? 내가 방금 전에 한 말 못 들었어?
멍청한 새끼.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당하고 있었던 거야. 알아? 너 지금까지 무슨 일을 당해왔는지 전혀 모르겠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고,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라는 개소리 따위나 하고 있지. 너 우리한테 완전히 당하고 있었어. 알아? 이 등신아. 네 꼴이 지금 뻐꾸기 새끼 키우고 있는 세대갈이라고, 이 멍청아. 형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좀 하세요.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연락 자주 안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거기다 조카 돌잔치에서 이러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저도 더는 소란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여보, 당신도 좀 말려봐. 당신 사촌 오빠잖아. 오빠, 우선 오늘은 조용히 집에 가. 내가 돌잔치 끝나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더는 우리 성민이 돌잔치 망치지 말라고. 응? 야, 이정희, 너 이렇게 쩔쩔맬 줄 안 했냐였냐? 나는 네가 나한테 하도 차갑게 강하게 나오길래 이런 모습이 없는 줄 알았어.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진작에 보여주지. 그럼 내가 이런 소동까지 벌이진 않았을 텐데. 나 안 돌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고 자폭한 뒤에 너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괜한 기대는 접어. 그리고 너 장준석, 나한테 형님 부르지 마. 나 네 형님 아니야. 내가 정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나 정이랑 가족이 아니라 연인 관계야. 나랑 정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촌 오빠 동생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로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왜? 내가 미친 것 같아? 내 말에 안 믿겨? 그럼 믿게 해줄까? 저기요, 정이 가족분들 혹시 아세요? 여기 사위가 저를 그쪽 집안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죠? 그러면 여기 하객분들 중에 저 아는 분 있으세요? 저를 이정희 사촌 오빠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 아무도 없지? 나 정희 사촌 오빠 아닌 거 알겠지? 그럼 조금 전에 내가 한 말도 이제는 믿겠냐? 성민이 네 자식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거. 그런데 너 내가 갑자기 왜 이러냐 싶지? 정희가 성민이 임신했을 때도 출산했을 때도 멀쩡히 너희와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나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할 일도 없었어. 우리 계획은 너랑 정희가 결혼한 지 5년 6년이 됐을 때 이혼하는 거였으니까. 그때 너한테 돈 좀 받으려고 했거든. 이혼 위자료랑 성민이 양육비를. 그러면 너도 그냥 보통의 이혼 부부처럼 이런 일 겪지 않고 크게 상처받을 일 없었을 거야. 나도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인 걸 밝히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저 이정희 전현이 미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 탓하기 전에 전현을 탓해. 야, 이정희, 너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까지 됐는데 얘가 너 받아줄 것 같아? 10,000,000,000 1로 얘가 머리에 총 맞은 놈이라 널 받아준다고 치자. 다른 가족분들은 그걸 보고만 있겠냐? 연애 때부터 지 아들 속여온 년을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겠냐고. 여기서, 아니 이 세상에서 너 받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 돌아오라고, 이정희! 이제까지 아내의 사촌 오빠라고 생각했던 이문호. 그 인간은 자신을 제 아내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연애했을 때부터 만났다고 말했으니 못해도 5년간은 만남을 가진 상태였어요. 저를 속이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사촌관계란 걸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촌관계라고 밝혔었고 제 앞에서는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촌오빠 이야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아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를 넘겨 그 누구도 사촌오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결혼식 사회를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결혼식으로 긴장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 결혼식 사회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아내가 결혼식 사회를 맡길 정도로 친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억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이 사촌 관계란 걸 확인시켜주는 기억은 없었어요. 그날 돌잔치에 참석했던 아내 측 가족들 모두 이문호 그 인간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문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두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아내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아내 쪽을 쳐다봤죠. 그런데 아내를 본 순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져 흥분한 아내가 돌잔치상에 있던 촛대에 초를 뽑아 촛대의 뾰족한 부분으로 이문호를 찌르려고 했거든요. 이 미친 새끼. 내가 그 정도 말했으면 됐지. 내 인생을 망쳐?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러면 너한테 돌아갈 것 같아? 내 인생 망쳤다고 너 같은 새끼한테 돌아갈 줄 아냐고.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오늘 이걸로 찔러서 죽일 거라고. 촛대로 이문호를 찌르려고 하는 아내를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제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 제 아들이 있었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을 기억 못해도 혹시나 머릿속에 이 끔찍한 상황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아내를 말리게 되었죠. 아내의 손에 있던 촛대를 빼앗았던 저는 흥분한 아내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사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제게 붙잡힌 아내는 온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문호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 이문호가 한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문호가 밝혔던 것처럼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만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남이었죠. 아내가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 그때 제가 회사 업무로 정말 바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곁에 자주 있어주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 아내에게는 힘들었나 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현실도 힘든 상황에 옆에서 힘이 돼줘야 하는 제가 바빠 자주 만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꼈나 봅니다. 아내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마음의 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을 같은 공시생이었던 이문호가 비집고 들어왔던 거고요. 이문호는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제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만남을 답답하고 힘든 공시생 생활 중에 하는 잠깐의 일탈 내지는 위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두 사람의 만남이 저에게 발각되고 그 발각된 상황을 거짓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만남이 길어지자 그때부터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때 역시 저는 회사 일로 바쁘던 시기였고 아내와 이문호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제 눈을 피해가며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지한 마음을 가진 연인 관계가 되었다면 당연히 저와 헤어지는 게 정상적인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저와 아내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내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선물과 용돈을 줬던 게 두 사람에겐 데이트 비용이 되었던 거죠. 거기다 제가 이문호를 아내의 사촌 오빠라고 생각해서 종종 맛있는 음식도 사줬으니까요. 돈 10원도 없던 두 사람에게는 제가 주는 돈이 꽤나 크게 느껴졌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이후 두 사람은 동거를 하면서 더 대담하게 저를 속였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눈을 피해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제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해진 두 사람은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당황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저를 호구 잡아 단단히 한몫 챙기고 나중에 두 사람의 핑크빛 미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많다는 걸 알았던 아내는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은 다음 5년간 결혼을 유지한 뒤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재산 분할 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혈액형이 똑같았던 이문호의 아이를 가진 다음 제 아이인 것처럼 저를 속여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데려가 양육비도 받겠다는 게 두 사람의 계획이었죠. 당연히 그 이혼은 저에게 책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계획을 세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은 아내의 신경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모성애 때문인지 아내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나은 환경이 무엇일지 생각하다가 공시생 생활을 마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문호보다는 시댁도 잘 살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제가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제가 바보처럼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저라면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결정을 내린 아내는 이문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만남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의 일탈이었고 불장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문호가 조용히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따로 준비한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났던 이문호는 처음엔 그럴 수가 없다며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이별을 요구하는 아내를 보며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하네요. 돈을 받고 물러서는 척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그리워하길,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끔 잠깐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돌잔치를 하기 전 몇 달 동안 이문호에게 연락이 안 닿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문호의 생각과 달리 아내가 자신을 그리워하지도 연락하지도 않으니까 헤어지자는 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과 하객들이 모인 돌잔치 날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밝히고 아내가 버림받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아내를 외면하면 돌아올 곳이 자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그 충격적인 사실을 주고받으며 폭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그날 돌잔치에 왔던 모든 사람이 듣게 됐고요. 미친놈, 내가 왜 너한테 안 돌아가는지 알아? 이렇게 찌질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너 같은 새끼한테 뭘 믿고 내 인생을 맡기냐? 그리고 너 착각하지 마. 성민이 이 사람 아들이야. 성민이가 이 사람 아들인 건 성민이 엄마인 내가 보증해. 임신했던 내가 누구 아빠인지 알지. 너 따위가 뭘 알아.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꺼져. 야, 그만 발버둥 쳐. 이제 와서 그런다고 장준석 저놈이 널 받아줄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우리 사이의 일을 알게 됐어. 나보다 너가 더 미친년이 된 거라고. 그리고 너한테 내일만 있냐? 그 수영 강사 한다는 동창생 일도 있잖아. 야, 장준석, 너 그 수영 강사 기억나지? 내가 먼저 나한테 말해준 그 수영 강사.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냐? 내가 사실대로 말해줄까? 야, 이문호 미친놈아. 너 거짓말 만들어내지 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면 너 진짜 여기서 죽어. 봐봐. 쟤 난리치는 것만 봐도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일 거라는 거 알겠지? 장준석 네 촉이 맞았어. 그런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쓸만한 증거가 없었던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정이 쟤가 그 동창생인 수영 강사랑 잘해보려고 꼬리를 쳤다는 말이지. 근데 그 수영 강사는 쟤한테 관심이 없었나 봐. 쟤가 꼬리를 치는데도 친구로만 대했던 거지. 그래서 불륜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어때? 이래도 이정이 쟤랑 같이 살 수 있겠어? 아무리 애 엄마라고 해도. 야, 이정이, 너 장준석 표정 보이지? 근데 난 그런 너도 받아줄 수 있어. 난 너가 돌아오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쯤 하고 나한테 돌아와. 돌아오라고! 야, 이문호, 네가 감히 너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꼭 네 인생 조질 거야. 너 오늘 일 벌인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두 사람 다 미친 것들이었어요.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더 이상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에 겨웠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고 헛구역질이 나기까지 했죠.
그때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각각 두 사람이 위협했던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서로 데려갔죠. 그때까지는 제가 아내의 남편이라 보호자였지만 저는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아내와 갈라섰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해온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성민이가 제 아들이 맞는지 친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친자 검사의 경우 사설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 혹시나 검사 결과가 틀리면 어쩌나 싶어 세 곳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성민이는 제 아들이 맞다는 결과를 받게 됐죠. 그때부턴 혼인 취소 소송보단 성민이를 미친 아내에게서 데려오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제 아들을 그 미친 여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도 제가 성민이를 데려오는 게 간절하다는 걸 알았는지 처음엔 저와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민이를 가지고 협박했어요. 여보, 나 맨 처음에도 당신이었고 마지막에도 당신이었어. 결국엔 당신을 선택했다고. 그놈과 헤어지고 당신과 성민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이번 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당신한테도 시부모님께도 또 성민이에게도 잘할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이러지 마. 당신도 우리가 다시 합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약속을 하든 우리 사이엔 이런 결말밖엔 답이 없어. 당신이랑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 소송은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소송 길게 끌지 말고 다 인정해. 성민이 양육권도 포기하고. 아니, 당신이랑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나 성민이 포기 안 할 거야. 성민이 당신 자식이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도 해. 그리고 법원 판결 보면 양육권은 엄마한테 더 유리한 거 알지? 당신 나랑 끝나면 성민이하고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다 포기하던지 아니면 없던 일을 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건지. 아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내린다는 걸 알고 저를 협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친 행동으로 죄인이 되어야 하셨던 처가 가족들이 아내를 몰아붙였고 법원에서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과 경제적인 상황을 따져 저에게 양육권을 줬어요. 당연히 그 전에 혼인 취소 소송은 제가 승소했고요. 지금은 제가 아들 성민이를 키우며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가끔 정신 나간 전 부인을 만나고 있어요. 저도 웬만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을 땐 한 달에 2번, 적을 땐 2~3달에 한 번씩 아내와 마주치고 있죠. 그때마다 제 기분은 좋지 않은데 아내는 아직 저와 다시 살림을 합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들이 용서가 가능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당신 혼자서 하는 착각이라고, 우리가 합칠 수 있다는 건 망상일 뿐이라고 매번 말을 해주는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엄마와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를 피해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밖에는 아내와 아들을 떨어뜨려 놓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부디 이 방법이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환경도 환경이지만 제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니까요. 꼭 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 아들을 훌륭히 키우고 난 후에 다시 이 사연을 펼쳐보면 과거의 절 떠올릴 거예요. 오늘 한 다짐을 잘 이뤄냈다는 걸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죠.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